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밀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밀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 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로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번, 2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까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 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